자, 오늘은 138페이지, 사회문화 10강, 거기는 지문 한번 할 건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첫째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저런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첫 문단 읽고 난 다음에 설명 이어서 할게. 갑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계를 사회적 불행지수라고 한다. 물론 바람직한 경제는 불행지수가 낮은 경제이다. 하지만 세모,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어느 한 가지가 낮아지면 다른 한 가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는 1866년부터 1957년까지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 임금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의 상충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서 상충이란 건 서로 부딪히는 거니까 반비례라고 바꾸세요. 두 변수 간의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명목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로 대체하여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외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을 만들었는데, 필립스 곡선의 네모 박스 한번 쳐봐. 필립스 곡선을 만들었는데 이 곡선은 곧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 자 밑줄 꺼볼게. 이 곡선은 곧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 동시에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거기다 밑줄 한번 꺼봐. 일단 밑줄 쳐놓고 지금부터 내 설명 듣습니다. 첫 문단부터 또 심상찮죠, 그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지? 명목임금 상승률은 뭔지, 실업률은 어떡하라고, 거기에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지금부터 예를 들어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시급이 얼마였냐면 1시간에 3,7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면 1시간 딱 일하고 3,700원을 받아. 그럼 2시간 일하면 얼마야? 7,400원이니까 지금보다도 못하지. 지금은 1시간에 8,350원인가요? 예, 8,350원. 지금은 시간당 8,350원이야. 그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어떤 편의점에 갔는데, 자, 편의점에 갔어. 지난 시간에 한번 그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앞에 있는 CU를 갔어요. CU를 갔는데 CU의 시급이 8,500원을 준대. 예? 근데 옆에 있는 GS에 갔더니 9,000원을 준대. 너는 어디에 취업하겠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은 GS를 갈 거야. 이해가 됐어? 영세 상인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다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덜 받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은 안 하지, 그지? 경제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그러면 돈을 많이 주는 데 가서 일해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옛날에 내가 얼마였다고? 시간당 3,700원. 지금은 8,350원. 그러면 얘들아, 너네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다고 치자. 오늘의 가정은 여러분이 대학생이 된 거야.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아직 입학까지 한 2달 남았어. 뭐 해야 돼? 이렇게 여행도 가고, 못 봤던 드라마도 보고, 못 봤던, 잠도 많이 자고, 아침에 계속, 하긴 지금도 자고 있으니까, 그거는 덜 하고 싶긴 할 텐데, 잠도 좀 자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라고? 그래도 알바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좀 더 여행 가는 거, 좀 더 좋은 여행 가고, 친구들끼리 술도 좀 사먹고 하면 좋잖아. 엄마한테 술 사먹는다고 엄마 돈 달라고 하기도 좀 그러니까. 에? 알바를 한다고 칠게. 그러면 시급이 나처럼 3,700원일 때랑 지금처럼 8,350원일 때랑, 물론 물가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건 없다고 보고, 만일에 시급이 3,700원이면 하겠니? 내가 3시간을 일해야 10,000원이 나와. 그럼 3시간을 일해야 지금 같으면 나가서 밥 한 끼 먹는 거라고. 일 안 해.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겠어? 일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아마 TV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 들어봤니?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에서 하는 경제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이야. 그래서 뭘 하겠냐면 시급을 계속 높였어. 물론 올해는 일단 작년에 너무 높였다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못 올린 게 잘했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못 올렸는데 계속 거의 10% 가깝게 올렸어. 그래서 6천 얼마에서 시작한 게 3년 사이에 벌써 8,000원대가 된 거야. 이러고 나니까 맨날 TV 뉴스에는 자영업자가 못 산다, 이거 이렇게 시급 높여주면 이 사람들 뭐 먹고 사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경제지표상 실업률이 떨어졌어. 왜일까?
집에서 놀던 사람도 1시간에 6,000원 받는 일을 1시간에 8,000원, 9,000원 준다고 하니 뭘 하게 돼? 일을 구하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일을 구하면 그만큼의 뭐 한다고? 돈을 더 벌잖아. 그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체 효과야. 기억나? 임금이 올라가면 일을 더 하려 한다고.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대체 효과잖아. 기억나지? 기억나죠? 그럼 봐봐라. 명목 임금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사람마다 임금이 올라갔다는 뜻인 거야. 이게 지난 시간에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실업률은 뭐해져? 실업률은 뭐해지겠니? 실업률은 임금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돼? 일자리를 구하게 되지. 구하게 되니까 실업률은 뭐 하게 돼? 떨어지게 돼. 그래서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은 상충관계에 있는 거야. 임금이 올라가면 실업률은 떨어진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왜? 돈을 벌면 많이 벌게 되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당연히 일자리를 많이 구할 거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뭐가 줄어들게 돼? 실업률은 줄어들게 돼. 그런데 문제는, 잡아라. 실업률은 줄어들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주머니에 뭐가 많이 생기게 돼? 돈이 많아지겠지? 얘기했잖아. 너네 지금 대학 합격하자마자 뭐 할 거라고? 알바할 거라 했잖아. 그 돈 벌어서 뭐 하게? 혹시 주식 투자를 하려는 건 아니죠? 그걸로 펀드를 사거나 채권을 구입하려는 건 아니잖아. 그 돈으로 정기적금을 푼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 돈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일해서 벌어서 이거 우리 조교 알면 안 되는데, 저 조교 선생님이 지금 무리를 해서 여기까지 오시거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하긴 할 건데 항상 선생님의 조교 자리도 열려 있어요. 알겠죠? 많이 받아. 8,500원은 아니야. 한 자리가 더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조교 선생님 편집해야 되는데 중간에 내가 편집해야 되겠다. 알겠죠? 예. 어쨌든 나중에 조교 지원하실 분들은 따로 면접실 다 보신다는 거 알고 계시고 많이 나중에 졸업하고 국어 성적이 좋으면 가산점이 붙어야 알겠죠. 예, 채용이 더 쉽게 된다는 점 열심히 일해서 저 새끼한테 낸 학원비를 저 새끼한테 받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러잖아. 야 나한테 학원비를 냈으니까 나한테 월급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똔똔 아니야, 똔똔. 그래서 나한테 받아간 월급, 학원비 나한테 다시 받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국어 공부하셔서 많이 지원 부탁드려요. 잘 봐. 그럼 실업률이 떨어져. 여기까지 됐지? 대신 실업률이 떨어지는 대신 임금이 많이 받으니까 주머니 돈이 많아져. 그럼 주머니 돈이 많으니까 뭘 많이 하게 되겠니? 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뭘 하게 돼 있어? 소비가 늘겠네. 그러면 소비가 느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물건을 많이 사겠지. 물건을 많이 사니까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물건을 많이 사게 되니까 물건의 가격은 야 공장에서 너네가 지금 생산자야. 기업이라고.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 그냥 물건을 내놓으면 물건을 많이 사. 가격을 다운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오히려 가격을 뭐 하게 돼? 높이게 돼. 얘기했잖아.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수요공급법칙 그렸잖아.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소비가 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 그러면 임금을 높인다라는 말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하고 같은 말로 볼 수 있겠네? 그게 필립스 곡선이라고.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 여기까지 다 이해했니? 다시 한 번 더 인과관계 잡아볼게. 한번 봐봐. 임금을 높이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많이 구해. 그래서 뭐는 떨어지게 돼 있어? 실업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 대신에 임금을 많이 받으면 돈이 많이 생기니까 졸라 많이 쓰게 돼. 많이 쓰니까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는 반대 관계인 거야. 실업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많이 일한다는 뜻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졸라 많은 거잖아. 물건을 많이 사, 적게 사. 적게 사게 되니까 뭐 한다고 물건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됐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관계가 서로 반대 관계인 거야. 이걸 뭐라고 하자?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자? 이걸 필립스 곡선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걸 필립스 곡선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필립스 곡선은 그림으로 그리면, 나봐라. 그러면, 그래서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될 리는 없으니까. 실업률이 0일 수는 없지. 0보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미안. 다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되고? 실업률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물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나봐라. 이 말은 실업률과 물가는 반비례 관계라서 실업률이 내려가면 물가는 올라가. 이해가 됐죠? 이런 관계라고 이걸 뭐라고 하자?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자는 거야. 자, 그런데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필립스를 곡선을 그렸어. 이제 여기까지는 됐어, 이제. 그러다가 1920년대, 30년대가 됩니다. 1920년대, 30년대 미국에 뭐가 왔냐? 뭐가 와? 대공황. 대공황이란 말 들어왔죠, 그죠? 미국의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요. 여기가 됐어? 미국의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 그럼 뭐가 늘어나? 나봐. 기업들이 줄줄이 문 닫았으니까 거기 있는 노동자들은 몽땅 다 뭐가 돼? 실업자가 되지. 그래서 미국이 1920년대, 30년대 실업자가 급등해. 실업자가 겁나 늘어난다고. 이때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때 누가 등장한다고? 케인즈. 지금 거기 기억에 있는 사람이야. 케인즈 학파.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해. 자, 케인즈라는 사람이 뭐라고 등장하냐면 나봐. 나보세요. 여기는 지금 실업률이 겁나 늘어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실업률을 떨어뜨리면 뭐는 올라가? 물가는 올라가지만 실업률을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일로 보세요. 자, 실업률을 떨어뜨리려면 뭐가 필요해? 일로 거꾸로 가는 거야. 실업률을 떨어뜨리려면 뭐가 필요해? 일자리가 필요해.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망했으니까 당연히 고용할 회사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거에 뭐가 개입해야 되는 거야?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정부가 뭘 만들어줘야 된다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실업률이 떨어질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정부가, 자, 이제 지금부터 정부 얘기야,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대한 내용인데, 봐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지금 읽으면서 할게요.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케인즈 학파는 완전 고용의 대가로,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란 건 결국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거야. 완전 고용의 대가로 약간의 물가 상승은 감수해야 한다는 총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때 총수요 관리 정책이란, 자, 총수요 관리 정책의 내용 박스 쳐봐. 총수요 관리 정책이란 밑줄 꺼볼게. 정부의 지출을 조절하거나 세율을 조절하는 경기 조절 방식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쭉 꺼봐. 자, 나봐. 잡아라. 여기서 총수요 관리 정책이란, 총수요 관리 정책이야. 누가 개입한다고? 누가 개입한다고? 정부가 개입하여 총 수요를 증가시켜야 돼. 자, 지금 이제 오늘 해야 될 건 이게 핵심이야. 정부가 개입해서 총 수요를 증가시켜야 돼.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려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 수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수요가 증가하려면 내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 수요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라 그랬잖아. 그러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거 아니야.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사냐고. 그래서 여기서 총 수요를 늘린다는 말은, 자,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거야. 이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야. 여기 수능특강에 없는 내용이야. 총 수요를 늘린다는 말은 이꼴 통화량을 늘린다고 같은 말이야. 통화량을 늘리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총 수요를 늘린다는 말은 통화량을 늘린다고 같은 말인 거야. 자, 통화가 뭐야? 돈이야, 돈. 그럼 통화량은 뭐겠니? 돈의 양이야. 그럼 통화량을 늘린다는 말은 뭐겠니? 돈의 양을 늘리는 거야. 누구의? 수요자의 주머니에 있는 돈의 양을 늘리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정부가 여기서 개입을 했어. 너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 너네 주머니에 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정부가 돈을 만들어주는데 갑자기 통장에 돈 꽂아줄 수는 없잖아. 요즘 그 나오는 얘기가 통장에 돈 꽂아주자야. 그 왜 재난기본소득 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하는 게 그게 정부가 돈 꽂아주자야 지금. 근데 사실은 이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지금 한 해 만에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그냥 간단하잖아. 돈 꽂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자본주의 시장에선.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통장에 돈 꽂아주는 건 안 돼. 그러면 그거 말고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정부가 가져갈 돈을 덜 가져가면 통화량이 늘겠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면 내는 것만큼 내 소득은 주는 거잖아. 이해가 됐어? 그러면 거기는 세금을 덜 내게 하면 되겠네. 이해가 됐니?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어. 뭘 하냐면 세율을 낮추는 거야. 그러면 세금으로 내는 비율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게 돼 있니? 통화량이 늘게 되겠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화량이 느는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야. 두 번째. 그러면 세율을 줄이는 거 말고 뭘 하게 되냐면 정부가 쓰는 지출을 늘리는 거야. 정부가 쓰는 지출을 늘리는 거야. 정부가 돈을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느냐? 민간 시장에다 돈을 쓰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나 봐라. 최근에 계속 우리나라 경기가 좋네 안 좋네 하잖아. 그지? 그러면 경기가 좋으려면 뭐 해야 돼? 돈이 많이 돌아야 돼. 그러면 통화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정권들 왜 앞서서 우리 있잖아. 명박이 형 정권에 통화량을 늘린다고 여기는 정부가 개입을 했어.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썼냐면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지출을 늘린 거야. 이 지출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니? 대규모 공사입니다. 알겠죠?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이해가 돼? 강을 졸라 파. 거기다 갑자기 막 댐 같은 걸 만들어. 그냥 강 놔두면 흐르는데 그 강을 졸라 포크레인을 팠다고 6m씩이나. 그럼 포크레인 파고 하려면 건설사를 껴야 되겠지 정부에서. 아니 자기가 팔 거 아니잖아 이명박이. 이해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 기업을 껴야 돼. 그러면 기업을 꼈으니까 정부는 그 기업한테 뭘 줘야 돼? 돈을 주겠죠. 그러면 그 기업이 받은 돈으로 그 기업은 누구한테 돈을 주겠어? 인부들을 고용해서 그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겠지. 그러면 이건 정부가 직접 통장에 돈을 꽂은 것은 아니지만 돈 꽂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겠네. 이해가 됐어? 그래서 11조인가를 썼어요. 얼마를 썼다고? 11조. 11조를 썼어. 이렇게 지출하면 통화량이 늘 줄 알았어. 아이고 웬걸. 건설사에서 그러면 인부를 고용해 가서 임금 꽂아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그 인부들이 다 베트남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통장에 돈은 꽂았는데 어디다 꽂았다? 베트남에다 꽂았다. 뭔지 알겠죠? 그게 당연히 내수시장에 돈이 돌 리가 있니 없니? 그래서 망했어. 4대강 망했어.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교훈을 받은 우리 그네 누나가 대규모 토지 사업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사람은 법인세율을 인하했어. 뭘 했다고? 법인세율. 그럼 법인은 뭐야? 회사야, 회사. 법인이 뭐라고?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회사한테 세금을 덜 걷었다고. 삼성한테도 세금을 낮춰주고 현대한테도 세금을 낮춰주고 LG한테도 세금을 낮춰주면 그 세금으로 뭐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덜 가져갔으니까 그 돈으로 더 투자하세요지. 그러면 더 투자를 하면 또 뭐 줘야 돼? 공장을 짓겠죠. 그러면 공장을 지었으면 뭐가 필요해? 인부가 필요하지. 그러면 그 세이브된 세금으로 인부들한테 월급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네 누나는? 근데 문제는 투자를 하긴 했지. 삼성도 LG도 현대도 다 투자를 했어. 어디다가?
중국에다가. 이해됐죠? 공장을 어디다 줬다고? 중국에다 줬어. 돈을 어디다 꽂아준 거? 중국에다 꽂아줬네. 그래서 망한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이 두 가지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게 뭐라고? 그냥 기본소득을 늘리자. 대신에 여기서 왜 파트타임제 있잖아. 왜 시급을 높이면 어쨌든 시급을 높이는 사업장한테는 부담이 되겠지. 그걸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야. 정부가 보조해 준다고. 야, 여기 지금 5인 이상의 공장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의 월급을 다 높이면 여기는 이 공장은 부담이 될 거 아니야. 그 부담 올라간 그 임금만큼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다고. 그러면 정부가 돈을 넣어주면 그 돈으로 임금을 높여주는 거 맞지? 이해가 됐어? 그게 소득 기본성장인가 뭐 그래. 소득주도 성장. 이해가 됐니?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요걸 늘렸어. 그럼 잘 봐라. 자,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통화량이 늘면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자, 통화량이 늘었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아졌지. 그럼 뭘 많이 하게 돼? 예, 소비를 많이 하게 돼.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총 수요가 증가했으므로 소비가 증가하게 돼. 그러면 물건을 많이 사니까 물건의 가격을 높여 팔 수 있지. 그러면 기업도 돈을 많이 벌겠어? 적게 벌겠어? 소비가 늘면 기업도 돈을 많이 벌겠어? 적게 벌겠어? 많이 벌겠지. 그 많이 버는 돈으로 당연히 뭘 늘리겠니? 투자를 늘리겠지. 지금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돼? 소득이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업도 돈을 많이 버니게 되니까 뭐 한다고? 투자를 늘리게 돼.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공장을 짓지. 거기에 뭘 해야 돼 또? 노동자를 고용해야 돼. 그럼 뭐는 떨어져? 실업률은 떨어지고 대신에 물건의 가격은 뭐 한다? 올라간다. 이게 케인즈 생각이야. 지금 여기까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게 케인즈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대신에 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케인즈 생각이야. 그래서 케인즈는 나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그래서 케인즈는 이 대공황의 엄청난 실업률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 거야. 근데 세금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뭐 하기로 하냐면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 뭘 했냐면 댐 사업이 졸라 일어나. 뭘 만들었다고? 댐. 이건 4대강보다 더 큰 사업이지. 산 몇 개를 깎고 마을을 이주하고 거기다가 졸라 거대한 그 건물 하나를 짓는 거잖아. 그래서 돈을 졸라 풀었어. 그러니까 뭐 하게 돼? 자연스럽게 돈이 돌기 시작했고 돈이 도니까 소비가 늘고 소비가 나니까 투자도 늘고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케인즈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생각한 거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단에 그 얘기 나오는 거야.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실업 구제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총 수요를 증가시키면 생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실업자의 수입과 금액 의욕이 증가해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경기가 부양된다고 보았다. 지금 이 말이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됐죠? 자, 그래서 그 뒤에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률의 감소가 대응되는 필립스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밑줄 그어볼게. 경기가 부양되면 필립스 곡선상에 있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의 균형점이 그림 이 제로에서 이 원으로 이동한다고 본 거야. 나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풀게 되면 원래 이 점에 머물렀던 것이 실업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본 거야. 뭘 하게 되면? 총 수요를 늘리게 되면. 이해됐어? 바꿔 얘기하면 뭘 늘리게 되면?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이해가 됐지? 이게 지난주에 내가 나왔던 그 프린트에 있는 거야. 지난주에 나왔던 프린트에 통화량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에 대한 얘기가 거기 적혀 있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정책에 보면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가 부양된다 적혀 있을 거야, 결론이. 이해가 됐지?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거야, 이게.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문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그럼 이제 필립스 곡선까지는 했어. 자, 요렇게 된 거야.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탈출했다고 이제. 여기까지 됐죠? 케인즈는 이렇게 해서 위기를 탈출했어. 그래서 이게 1940년, 50년, 60년대까지는 이게 다 통용됐어. 근데 1970년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오일 쇼크야. 뭐라고? 오일 쇼크가 뭔지 아나? 중동 여러 나라가 이제 전쟁에 쌓이면서 기름값이 졸라 오른 거야. 한꺼번에 팍팍팍. 그럼 나봐. 봐라. 다시 가볼게. 기름값이 올랐어. 그러면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원자재 값이 올라갔으니까 뭐를 하지 못해? 일자리를 내놓지 못하게 돼. 이해가 됐지? 왜냐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일자리가 없을 거 아니야. 있는 사람도 잘라야 될 판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뭐가 올라가?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물가도 같이 오른 거야. 그래서 실업률도 오르고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이해가 됐죠? 1970년대에. 그러면서 통화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생겨나. 그러면서 여기 지금 얘기했던 케인즈의 이 이론은 뭐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많은 것이 잘못되었대. 그러면서 새로운 걸 내놓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세 번째 문단은 건너뛰고 네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세 번째 문단은 필요 없어요. 이걸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을 기점으로 해서 내용이 바뀌게 돼.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프리드만, 펠리스 등의 통화주의자들은, 자, 통화주의자가 등장해요. 이들은 우하향의 필립스 곡선은 일시적일 뿐이며 케인즈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라는 인플레이션 가속론을 주장했다. 통화주의자들에 따르면 현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면 경제 주체의 기대에 의해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하며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성립하지만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나봐. 이게 이 통화주의자 생각도 케인즈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게 뭐로 끝난다고? 일시적으로 끝난다고. 이해가 됐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괄호치시고 밑줄 한번 꺼볼게.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하여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는 등 물가 상승에 적응하게 되므로 실업률은 총수요 관리 정책 시행 이전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쭉 가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봐. 이런 거야. 나봐. 실업률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갔어. 여기까지 됐죠? 갔어.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뭐가 올랐다고? 물가는 올랐다 그랬지, 그지? 그럼 물가가 올랐으니까 사람들은 다시 소비를 많이 해, 적게 해.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소비를 적게 하겠지. 그러면 소비를 적게 하면 투자도 뭐 하겠어? 줄겠지. 물가는 올랐는데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다시 뭐 한다고? 증가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봐봐라.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알아서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이렇게. 그럼 이전과 달라진 점은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뭐만 오른 거? 물가만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물가만 계속 올라가게 된다고. 지금 내 말이 뭔 말인지 됐죠? 실업률은 변한 게 없잖아 지금. 실업률은 그대로잖아. 물가만 오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 뒤에 봐. 즉 그림에서 단기 필립스 곡선에 의해 이 제로에서 이 원으로 이동했던 균형점이 경제 주체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필립스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 상승은 P1, 실업률은 U0인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되며 실업률 곡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반복해 시행할 경우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 장기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 U0에서 고정된 수직선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동그라미 이것만 이해하면 돼. 밑줄 까볼게. 총수요 관리 정책은 실업률과 고용 상황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직 뭐만 올라간다? 물가 상승만 가속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쭉 가봐. 그럼 나봐. 그럼 이 말은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은 변하지 않고 뭐만 올라간다고? 물가만 상승해. 물가만 상승하는 거야. 이게 문제점이야.
그러면 통화주의자들은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했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를 내놨을까 이제? 해결책을 내야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이 지문 어렵죠. 어려운데 어려워도 지금 나는 그래도 최대한 이해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느낌이 오지 않아? 올해 지금 경기 상황으로 보면 봐봐. 다시. 아까 재난기본소득 뭐 한 사람한테 100만 원 꽂아준다 했잖아. 왜? 그럼 그 100만 원 꽂아주는 게 뭐와 관련 있어? 이거야. 총수요 관리 정책이야.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가 위축된 상태? 소비가 졸라 위축됐거든. 그럼 이 소비를 풀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 돈을 꽂아줘야지.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뭐 하자고? 직접 꽂아주자고 그냥. 100만 원을. 근데 100만 원을 통장에 그냥 100만 원을 턱 하고 꽂아주면 쓰겠니 안 쓰겠니 사람들이? 안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역 경제 상품권을 주자는 거야.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러면 그 시기까지는 지역 경제 상품권을 써야 되는 거지. 기한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상품권을 못 써. 그러면 예를 들어 경기사랑 상품권을 받았어. 근데 기한이 지금부터 3개월 뒤에. 그럼 3개월 사이에 무조건 그 상품권을 뭐 해야 돼? 써야 돼. 그럼 뭐가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겠지. 그러면 기업들마다 돈이 돌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다시 안 했던 뭐가 생겨나? 투자가 생겨나겠지. 식당도 알바를 더 고용하겠지. 물가는 올라가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건. 이렇다고 이렇게 경기를 부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이번 주죠. 1200조 풀었어. 미국이 얼마나 풀었다고? 우리나라도 1200조를 풀었다고. 그리고 거기도 지금 기본소득 돈 꽂아준대. 미국은 자본주의 심장과 같은 나라잖아. 근데 그 나라가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인당 120만 원씩 주기로 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인당 120만 원이면 우리는 지금 가족이 넷이잖아. 네 가족이니까 통장에 400만 원이 들어오는 거라고. 너네는 다 받는 거야.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럼 문제가 뭐야? 통화량이 너무 늘어났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물가만 상승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보완장치를 설치했어.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돈이 많은 사람한테 100만 원 줘봐야 의미 없잖아. 야, 이재용한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줬어. 그게 뭔 의미가 있니? 재산이 7조인데. 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사실 100만 원이 필요 없는데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누기엔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돈 꽂아주고 돈을 올해 많이 번 사람은 내년에 그걸 세금으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너네는 지금 돈을 버는 게 없지. 돈을 버는 게 없는 게 너는 가난한 사람으로 잡히는 거야 그냥. 돈 100만 원 받고 끝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돈을 벌고 계시잖아. 그러면 그분은 사실 돈을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월급을 받는 건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소득을 줄 이유가 없거든. 근데 일단 줘. 그리고 내년 세금에 잡아버리는 거야. 소득세로.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 되는 거야. 올해 받았던 100만 원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통화량이 다시 줄겠네. 그러면 올라가는 물가를 잡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이렇게 공들여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뉴스가 다 이거야 이거. 뭐 미국에서 돈을 주네 안 주네 뭐 추경 들어봤지? 추가 경정 예산. 예산을 뭐 14조를 썼네 11조를 썼네 하는 게 다 이거라고. 예산을 쓴다는 건 돈을 지출한다는 뜻이잖아. 그래 지출해서 수요를 늘리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럼 지금 이 모든 말의 결론적으로 이 지문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인 거야. 그래서 이걸 공들여서 지금 한 땀 한 땀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안 됐으면 집에 가서 영상으로 한번 더 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이해됐죠? 다시 더 봐. 자, 그래서 여기는 이 통화주의자가 뭐를 선택했냐. 마지막 나갑니다.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즉, 이들은 경기 침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필립스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총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봐라. 자, 요 그래프 지울게. 자, 보세요. 그래서 얘는 뭘 하냐면 뭐라고? 그래서 난 총 공급 관리 정책을 쓰지. 그러면 총 공급 관리 정책은 총 수요를 늘리는 게 아니라 뭘 늘린다고?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 뭐라 그랬어? 뭘 증가시킨다고? 총 수요를 늘리는 게 아니라 뭐? 총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나봐. 쓰는 건 이따 써. 내가 쓸 시간 줄 테니까. 총 공급을 늘린다는 말은, 자, 지난 시간에 공급은 뭐라 그랬어? 물건을 생산하는 거라 그랬지, 그지? 그럼 공급을 늘린다는 말은 뭘 늘린다는 얘기니? 물건에 뭘 늘리자고? 생산량을 늘리자야. 통화량이 아니라 생산량을 늘리자야. 그럼 이제 이러려면, 잘 봐라. 자, 생산량을 늘려야 돼. 근데 문제는 생산량을 늘리려면 뭐가 필요해? 사람을 고용해야 되잖아.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사람은 고용해야 돼. 근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돈 주자는 아니지. 그러면 이걸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하려면 누가 돈을 써야 돼? 기업들이 돈을 써야 되겠지. 근데 기업들이 돈을 쓰면 생각해봐. 기업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기업이 돈을 더 쓰잖아,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더 든다고. 그럼 물건의 가격이 뭐해지겠어? 근데 이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자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산량 증가는 인부를 더 고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생산량 증가야. 그럼 어떻게 생산량을 증가시키냐면, 봐봐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이 친구는, 자, 이제 우리 회사는 요걸 만드는 회사야. 이거 만드는 회사야. 이 친구는 요 손을 잘 만들어. 손을 기가 막혀. 장인이야. 예? 이 친구는 여기는 봉을 졸라 잘 만들어. 딱 맞게 만들어. 이렇게 딱 맞게. 헐겁지도 않아.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걸 잘 팔아. 잘 파는 애야. 막 지하철에서 팔아. 1,000원 하면서 팔아. 이해됐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 세 명을 똑같은 월급을 주고 각자 잘하는 그런 걸 무시하고 셋 다 만들고 셋 다 파는 거야. 옛날에 회사란 건 그런 거잖아. 만들어서 이게 사람이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각자 잘하는 게 있는데 되게 비효율적이지. 얘는 이것만 만들고 얘는 이것만 만들고 얘는 팔기만 하면 더 잘 팔 것 같은데 만들질 못하는데 만들기도 시켜놓으니까 판매를 많이 못해. 얘는 판매는 못하고 만들기 잘하는데 이걸 시켜놓으니까 만들기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판매 때문에 더 못 만들어. 그러면 회사에서 똑같은 월급을 주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려면 각자 잘하는 일로 업무를 분업화하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얘는 하루 종일 이 손만 만들어. 이해됐니? 계속 이것만 만든다고. 얘는 뭐 한다고? 이것만 죽도록 만드는 거야. 그 얘는 이제 그거 짊어지고 가서 파는 거라고. 이해가 됐니? 그러면 생산량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지. 그러면 임무를 각자 나눠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이걸 뭘 한다고? 우리가 구조조정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만 남냐면 회사를 자르는 것만 남아. 원래 구조조정은 회사를 자르는 게 구조조정이 아니라 각기 잘하는 업무를 분업하는 걸 구조조정이라 그래. 바꿔 얘기하면 구조조정은 원래 인력 재배치야. 뭐라고? 인력 재배치.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려면 뭘 해야 된다고? 구조조정. 즉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인력을 재배치하면, 자, 인력을 재배치해서 생산량을 늘려. 그러면 인력을 재배치해서 생산량을 늘리면 여기는 이 회사는 돈이 더 든 게 있어 없어? 든 게 없으니까 물가는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않아. 물가는 올라가지 않아. 물가가 상승하지 않아요. 물가는 상승하지 않아. 됐지? 그러면 물건은 상승하지 않았는데, 잘 봐라. 물가는 상승하지 않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잘 봐라. 여기는 이 물가는 상승하지 않았어. 대신에 물건은 이전보다 훨씬 좋은 질로 나올 거 아니야. 서로 잘하는 임무를 맡았으니까 물건은 훨씬 좋은 게 나오겠지. 그럼 물건의 판매량은 자연스럽게 뭐해지겠어? 늘어나겠네. 이해가 돼?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소비가 촉진되는 거야. 그러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물건을 뭐 하게 돼? 많이 사게 되지. 그러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다시.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어.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게 돼.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나볼게.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개입해서 할 일이야, 이게? 그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될 일이야? 회사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이 하나 빠먹었는데, 지금 이 교재에서는 말이 하나 빠져먹어서 총공급 관리는 결국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 이거예요. 누가 주도로 이걸 하는 거? 그렇지. 기업이 주도하에 이걸 하자는 거야. 그러면 기업 주도하에 구조를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사들이 이걸 이제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악용했냐면 잘 봐라. 이제 악용하기 시작했어. 어쨌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물건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한 명보다는 몇 명 있는 게 생산량이 늘어. 2명 있는 게 생산량이 늘어. 그래서 이 친구를 월급을 원래 내가 300만 원을 줬다 이거야. 이걸 만드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이제 회사라는 게 다니다 보면 월급도 올라가고 해야 되지, 그지? 임금을 동결해버려. 대신에 임금을 동결하고 얘한테 줄 임금으로 사람을 한 명 더 고용해. 이 손을 만들. 근데 이 사람에 비해서는 경력이 짧지. 월급을 많이 줘, 적게 줘? 적게 주되 적게 준다는 빌미로 정규직이 아니라 뭘 만들어? 그래서 비정규직이 나온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니? 예를 들어 얘한테 월급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올려줄 걸 얘는 300만 원을 동결해버리고 100만 원으로 얘를 고용해. 알바를.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부려먹다가 잘라.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또 얘 월급 올려줄 계산 얘는 계속 있으니까 월급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 얘 월급 올려줄 돈으로 또 다른 알바를 또 구해. 그리고 열심히 부려먹다 뭐 한다고? 잘라. 즉 다시 말하면 이 총공급 관리, 여기 나오는 이 총공급 관리의 결말은, 이 총공급 관리의 결말이야. 지금 우리 교재는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끝나버렸다고. 지금 그래서 마지막 뒤에 마지막 문장에 이런 게 있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 구조 조정이나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여 장기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총공급 관리 정책을 권고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걸 썼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어. 그런데 이게 가져다 준 사회적 문제가 뭐라고? 이게 가져다 준 사회적 문제가 뭐라고? 이게 가져다 준 문제점이 뭐라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뭘 많이 만들었다? 비정규직. 그래서 나 다시 봐. 그래서 최근엔 다시 뭐 하자? 이렇게 가자주의로 바뀐 거야. 노동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져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 않나로 바뀐 거야. 자, 그래서 잘 들어라. 그래서 얘를 뭐라 불렀냐면, 케인즈 학파가 주장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원래 자본주의는 시장에다 맡게 되는 거잖아. 정부가 개입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얘를 수정자본주의라고 불렀어. 근데 수정자본주의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옛날 기업한테 맡기자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얘를 신자유주의라 그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이걸 신자유주의라 그래. 그래서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 신자유주의가 와서 지금 현재 기업 생태계를 만들었어.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이쪽으로 돌아가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쪽으로 돌아가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질문 다 이해했니?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 심지어 교재에 없는 것까지도 내가 적어드렸다. 혹시나 몰라서 연계돼서 변형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뒤로 넘겨봐. 그럼 얘들아 나봐. 자,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그럼 4번 문제 그래프 보세요. 그러면 그 4번 문제 그래프는 누가 주장한 거야? 케인즈 학파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말았잖아.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 이 그래프는 누가 만든 거야? 통화주의자들이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주장한 사람은 통화주의자야. 통화주의자는 뭐가 올라간다고 본 거 계속? 실업률은 안 바뀌고 물가만 졸라 올라간다고 본 거지, 그지?
정답 몇 번이야? 생각해봐. 이거 통화주의자인데 케인작파란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딱 보자마자 여기는 이 4번 문제를 보자마자 너희는 뭘 의심했어야 되냐면 1번과 3번을 의심했어야 돼. 이건 통화주의자가 만들어 놓은 그래프라고 케인작파라고 설명되어 있는 1번과 3번을 의심했어야 돼. 근데 1번은 잘 들어봤더니 토목공사를 통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거니까 이건 맞는 거지. 근데 3번에 봐봐. 케인작파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주장했대. 안 되잖아. 케인작파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아니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누구였다고? 통화주의자. 그래, 통화주의자였다고. 이해가 됐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통화주의자야. 지금 여기는 요거 잘 기억나시죠? 잘 기억하시겠죠? 그죠? 요거 잠깐 써. 아직 다 못 쓴 친구들은 빈 여백에 쓰세요. 이 지문 정리하면 요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돼. 이해가 됐지?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안 쓴 친구들 쓰시고, 다 쓰신 친구들은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사회문화 6강으로 갑니다. 121페이지로 가세요. 힘들죠? 근데 힘든 건 내가 더 힘들어. 난 전공이 이게 아니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야, 이거 수업 끝나고 나가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봤다고 치자. 이게 국어야? 우리 영어 가르치는 우리 구명희쌤 맨날 하는 얘기 있어, 나한테. 구명희쌤하고 여기서도 만나지만 저 기숙학원에서 만나거든. 그러면 기숙학원에서 만나면 구명희쌤 수업이 항상 수업 강의실이 나랑 겹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구명희쌤은 이렇게 PPT 있으시니까 PPT 쓰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 국어를 선택해서 듣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PPT 쓰는 강의실이 보통 큰 강의실이야. 그래서 알다시피 금요일날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쓰지. 구명희쌤 없으니까. 지금은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여기 쓰거든. 조만간에 내가 저기 인원 넘겨가지고 내가 바꿀 거야, 교실을. 청강실하고 바꿀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강의실 탈환해야 돼. 저 500기로. 넓은 데서 하자. 좁은 데 말고 냄새 나는데. 이해됐죠? 넓은 데서 하니까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야 돼. 구명희쌤 다시 이쪽으로 몰아내야 돼. 여기 있잖아. 여기 쓰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내가 몰아내고 내가 여기를 차지할 건데. 잘 들어봐. 맨날 구명희쌤이 그래. 수업 끝나고 들어가면 잔뜩 칠판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구명희쌤 맨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항상 물어봐. 오늘 수업은 뭐 했니? 그래서 얘기를 해줘. 오늘은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총수요 관리정책하고 총공급 관리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건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한참 설명을 하다 보면 구명희쌤이 혀를 끌끌 차셔.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니? 나도 모르지. 그죠? 나도 모르지. 그래서 요즘 집에서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하는 일이 경제나 과학이나 기술과 관련된 뉴스 보는 거야. 이게 지금 국어선생님이 할 일이냐고. 맨날 TV 보면서 저게 그런 의미군. 그래. 저거는 총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야. 저렇게 하면 소비가 촉진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수능 특강이 나온 이상 이건 무조건 시험범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이해가 되려고 설명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교재에서 빠져먹은 말. 이해가 됐어? 빠져먹은 말도 내가 이렇게 지금 채워놓고 있는 중이야. 이해가 됐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눠줬던 그 보조 프린트에 보면 통화량에 관련된 재정정책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봐. 이해가 돼? 재정정책에서는 나봐. 요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이 이거 2개 말고 하나 더 있어. 이것도 교재에 없는 말이야.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을까? 정부가 개입해서, 잘 들어봐. 정부가 개입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은 세금을 줄이거나 지출을 늘리거나 하는 거 말고 하나 더 있어. 뭔지 알겠어?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 뭘 낮춰버린다? 금리, 이자를 낮추는 거야. 그럼 이자를 낮추면 어떻게 돼? 은행이 이자를 낮추면 사람들은 예금을 할까? 대출을 할까? 대출을 하겠지. 이자가 낮으니까. 러시안 캐시 아니야 거의.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거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투자하게 돼. 이해가 됐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떨어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물가는 올라가. 경기 부양책이야. 뭘 낮춘다고?
금리를 낮추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어. 이해가 됐죠? 그게 아마 거기 우리 프린트에 적혀 있을 겁니다.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발표했다. 기준금리를 0.5%를 떨어뜨렸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0점대 이자로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75%입니다. 알겠죠? 0.75%는 1%도 안 돼. 이자가. 뭐 하란 얘기니? 예, 열심히 대출하시라는 뜻이에요. 통화량 늘리려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0.75나 되지. 미국은 0이야. 지난주에 미국 달러는 기초통화라서 이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기준금리 무슨 거기서 0을 만들어 버렸어. 무이자야. 이해가 됐어? 기준금리가 무이자라고. 돈을 졸라 붓겠다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은 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이해가 됐니?